안녕하세요. 저는 박여정이라고 합니다. 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건 그냥 탈북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한 여자가 저에게 남긴 자유의 유언이고 제가 목숨을 걸고 지켜낸 약속의 기록입니다. 2019년 겨울, 저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무슨 죄를 지었냐고요? 장마당에서 한국 드라마 USB를 팔다 걸렸어요. 겨우 그것 때문에 저는 5년형을 선고받았고 남편과 어린 딸과도 헤어져야 했습니다. 수용소 생활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봉제 작업을 해야 했고 하루 2끼 주는 강냉이죽으로는 배를 채울 수가 없었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힘든 건 매일같이 무너져가는 제 자신을 보는 거였어요. 살아야 한다. 딸을 다시 보려면 살아야 한다. 저는 매일 밤 이 말을 되뇌며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2020년 1월 어느 추운 새벽이었어요. 뭔가 달랐습니다. 기상 나팔이 울리기도 전에 사이렌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평소에는 절대 들을 수 없는 소리였죠. 창문 너머로 보니 무장 보위부원들이 수용소 정문에 빼곡하게 서 있었습니다. 야, 저거 봐. 뭔 일이야? 옆 침대의 명숙 언니가 작은 소리로 속삭였어요. 모르겠어요. 근데 저렇게 많은 보위부원은 처음 봐요. 우리는 숨죽여 창밖을 지켜봤습니다. 곧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정문을 통과했어요. 북한에서 검은 승용차라는 건 보통 사람은 탈 수 없는 차입니다. 당 간부나 고위층만 타는 거죠. 평양에서 온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여기까지 왔대? 들리는 말로는 엄청 높은 사람이래. 수감자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시작됐어요. 작업장으로 가는 길,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뭔가 큰 변화가 올 거라는 걸요. 공기가 달랐어요. 간부들의 표정도, 보위부원들의 긴장된 눈빛도 모든 게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작업장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그 변화를 마주했습니다. 새로운 수감자가 제 작업대 옆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처음 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이곳에 있을 수 있을까요? 수용소에 남루한 수감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녀에게서는 다른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기품이 느껴졌어요. 긴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고 창백하지만 깨끗한 피부, 그리고 무엇보다 그 눈빛. 두려움도 없고 굴복도 없는 마치 이곳이 아닌 다른 세상을 바라보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에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어요. 네. 한미란이라고 합니다. 목소리마저 달랐습니다. 또렷하고 자신감 있는 오랜 교육을 받은 사람의 말투였죠. 그 순간 작업반장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떠들지 말고 작업이나 해. 특히 새로운 놈. 내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여기선 다 똑같은 죄수야. 하지만 작업반장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어요. 간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미란을 힐끔힐끔 쳐다보면서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것 같았죠. 특히 관리소장 최상철의 시선이 이상했어요. 그는 하루 종일 작업장을 서성이며 미란을 관찰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호기심과 탐욕, 그리고 뭔가 더 불길한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점심시간, 저는 용기를 내어 미란 옆에 앉았습니다. 처음이시죠? 여기 규칙 같은 거 알려드릴까요? 미란은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작게 미소 지었어요. 이곳에서 본 첫 번째 진짜 미소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여정 동무라고 하셨죠? 네, 어떻게? 아까 반장이 부를 때 들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조심스럽게 간부들의 눈을 피해서요.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명숙 언니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여정아, 조심해. 저 여자한테 너무 가까이 가지 마. 왜요? 모르겠어. 저런 사람은 반드시 문제를 일으켜. 평양에서 온 고위층이 여기 온 것부터가 이상한 거야.
게다가 최상철 소장이 저렇게 눈독 들이는 거 못 봤어? 곧 큰일 날 거야. 명숙 언니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한미란이라는 여자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요. 그게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저는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기 시작한 겁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창밖을 내다봤을 때 미란의 독방에 불이 켜져 있는 게 보였어요. 그녀는 창가에 서서 북쪽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뒷모습이 왠지 모르게 슬퍼 보였어요. 마치 잃어버린 무언가를 그리워하는 것처럼요.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그녀가 그리워하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그 그리움이 우리 모두를 어디로 이끌게 될지를요. 미란이 수용소에 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저는 조금씩 그녀를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수용소 전체의 분위기도 이상하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변한 건 간부들의 태도였어요. 평소에는 수감자들을 개나 돼지처럼 대하던 작업반장이 미란 앞에서만큼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교육계 간부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들은 미란을 꾸짖을 때조차 어딘가 조심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어요. 야, 한미란. 작업 속도 좀 올려. 작업반장 김철수가 소리쳤지만 그 목소리에는 평소의 기세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뭔가 눈치를 보는 것 같았어요. 저 여자 뭔가 있어. 명숙 언니가 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간부들이 저렇게 조심하는 걸 보면 평양에서 정말 높은 사람이었던 게 분명해. 어쩌면 지금도 누군가가 저 여자를 지켜보고 있을지 몰라. 명숙 언니의 말이 맞았습니다. 작업장 구석에는 항상 낯선 보위부원 한 명이 서 있었어요. 그는 다른 수감자들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오직 미란만 감시했습니다. 마치 그녀가 언제든 도망칠까봐 두려워하는 것처럼요. 하지만 가장 위험한 건 최상철 소장이었습니다. 그는 하루에도 몇 번씩 작업장에 들어왔어요. 평소에는 한 달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던 사람이 말이죠. 그리고 올 때마다 미란을 오래도록 쳐다봤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그 시선의 의미를 정확히 알게 됐어요. 저 여자 좀 봐. 평양에서 온 고급 기생이라더니 품위는 있네. 휴게실에서 우연히 들린 보안과 간부들의 대화였습니다. 기쁨조 출신이었다던데. 그래. 최고 지도자 앞에서 춤추던 년이 중국으로 도망가다 붙잡혔대. 그럼 왜 총살 안 시키고 여기 보냈어? 그게 아직 뭔가 캐낼 게 남아있나 봐. 평양에서 누가 연줄되고 있다는 소문도 있어.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기쁨조. 그 끔찍한 조직의 이름을 저도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최고 지도자를 위해 존재하는 여성들. 겉으로는 예술단이지만 실제로는. 그날 저녁, 저는 미란에게 물었습니다. 미란 동무. 소문이 사실이에요? 미란은 바느질하던 손을 멈췄어요. 한참을 말이 없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사실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어요. 19살 때 뽑혔어요. 누군가 제 얼굴을 보고 평양으로 보고했나 봐요. 그때는 영광인 줄 알았죠. 그런데 왜 탈출하려 했어요. 중국 사업가의 도움으로요. 국경까지 갔는데 미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밀고 당했어요. 같이 가기로 했던 사람한테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녀의 손을 꽉 잡아줄 수밖에요. 그때부터 저는 알았습니다. 미란이 왜 그토록 당당한 걸음걸이를 유지하는지, 왜 간부들의 고함에도 눈빛이 흔들리지 않는지를요. 그녀는 이미 더 깊은 지옥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수용소 따위는 그녀에게 새로운 공포가 아니었던 거죠. 한 달이 지나면서 저희 둘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점심시간이면 저는 항상 미란 옆에 앉았어요. 다른 수감자들이 수군거려도 상관없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처음으로 진짜 친구를 만난 것 같았거든요. 여정 동무는 왜 여기 왔어요?
어느 날 미란이 물었습니다. USB요. 한국 드라마 담긴 거요. 장마당에서 팔다 걸렸어요. 가족은요? 딸이 하나 있어요. 지금 7살. 아니, 벌써 8살이 됐네요. 말하다 보니 목이 메었습니다. 꼭 다시 만나게 될 거예요. 미란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지만 악력은 강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확신해요? 우리는 아직 살아있잖아요. 살아있으면 방법이 있어요. 그녀의 눈빛에 뭔가 결연한 것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작업장 문이 열리며 최상철 소장이 들어왔어요. 한미란, 내 사무실로 와.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위협적이었습니다. 미란은 천천히 일어섰어요. 하지만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금방 올게요. 미란이 제게 작은 미소를 보냈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도 두려워하고 있다는 걸요. 1시간 후 미란이 돌아왔을 때 그녀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요? 제가 물었지만 미란은 고개만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신상 조사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 미란의 표정에서 여유가 사라졌습니다. 항상 뭔가를 경계하는 듯했고 밤에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명숙 언니가 제게 다시 경고했습니다. 여정아, 저 여자한테서 떨어져. 최상철이 눈독 들이기 시작했어. 저런 건 좋게 끝나는 법이 없어. 하지만 언니, 미란 동무는 혼자예요. 여기서 저라도 없으면. 내가 착해서 그래. 하지만 여기선 착한 게 도리어 독이 돼. 내 딸 생각해. 내가 무슨 일 당하면 딸은 누가 돌봐줘? 명숙 언니의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미란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녀는 저에게 친구 이상이었습니다. 이 지옥 같은 곳에서 만난 희망이었고 아직 인간성이 남아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창밖으로 미란의 독방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창가에 서서 북쪽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날따라 그녀의 어깨가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미란을 지켜주겠다고. 비록 제게 힘은 없지만 적어도 그녀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겠다고요.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곧 닥쳐올 사건이 우리 모두를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몰아넣게 될 거라는 걸요. 봄이 왔습니다. 북한의 봄은 남쪽만큼 따뜻하지 않지만 그래도 겨울보다는 견딜만 했어요. 작업장으로 가는 길에 피어난 민들레를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올해 안에 여기서 나갈 수 있을까? 미란과 친해진 지도 3달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이제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하는 사이가 됐어요. 작업 중에 눈빛만 교환해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었죠. 어느 날 점심시간 미란이 제게 작은 종이 쪽지를 건넸습니다. 뭐예요? 나중에 혼자 있을 때 읽어요. 절대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면 안 돼요. 그날 밤 화장실에 숨어서 쪽지를 펼쳤습니다. 미란의 작고 단정한 글씨가 보였어요. 여정 동무, 고마워요. 당신은 이곳에서 만난 유일한 빛입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최상철이 저를 노리고 있어요. 당신까지 위험해질 수 있어요. 저는 쪽지를 찢어 변기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제가 답장을 적어 미란에게 전했어요. 걱정 마세요. 여기서 우리 함께 버텨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더욱 끈끈해졌습니다. 저는 미란의 작업을 몰래 도와줬어요. 그녀는 평양에서 자란 사람이라 봉제 같은 육체 노동에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매일 밤 제가 그녀의 할당량을 채워주곤 했습니다. 미란은 그 대신 제게 다른 걸 줬어요. 희망이었습니다. 여정 동무,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알아요? 어느 날 그녀가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평양에 있을 때 외국 손님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북한 밖 세상은 우리가 배운 것과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 다른데요? 사람들이 자유롭게 살아요.
원하는 곳에 가고, 원하는 일을 하고, 원하는 말을 해요. 누구를 숭배할 필요도 없고, 굶주릴 걱정도 없어요. 미란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저도 그런 곳에 가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탈출을 시도했던 거예요. 포기한 거예요? 제 질문에 미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다시 기회가 온다면 또 시도할 거예요. 그녀의 눈빛이 번쩍였습니다. 하지만 여긴 수용소예요. 어떻게? 방법은 있어요. 언제나 있죠.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 대화 이후로 저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형기를 채우고 나가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5년만 참으면 딸을 다시 볼 수 있다고요. 하지만 미란의 말을 듣고 나니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5년을 기다려야 하지? 왜 내가 죄인 취급을 받아야 하지? USB 하나 팔았다고, 한국 드라마를 봤다고 5년형이라니. 이게 정말 죄인가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한편 최상철 소장의 감시는 날로 노골적이 됐어요. 그는 이제 작업장에 아예 책상을 가져다 놨습니다. 하루 종일 거기 앉아서 미란을 지켜보는 거예요. 한미란, 이리 와봐. 하루에도 몇 번씩 미란을 불러냈습니다. 처음에는 1시간씩 불려갔던 게 나중에는 2시간, 3시간으로 늘어났어요. 미란이 돌아올 때마다 그녀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요? 제가 물으면 미란은 항상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그녀의 손목에 생긴 멍자국들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뭔가 나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명숙 언니가 다시 경고했습니다. 여정아, 곧 큰일 날 거야. 최상철 저 인간, 전에도 여자 수감자들 건드렸다가 문제 일으킨 적 있어. 한미란도 똑같은 꼴 당할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가만히 보고만 있어요?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여기선 간부들이 신이야. 우리는 그냥 살아남는 게 목표야. 명숙 언니의 말이 맞았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미란에게 말했습니다. 미란 동무, 진짜 탈출할 방법을 찾고 있어요? 미란이 제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여정 동무. 위험해요. 알아요. 하지만 여기 있는 것도 위험하잖아요. 최상철 소장은 절대 미란 동무를 그냥 놔두지 않을 거예요. 미란은 한참을 말이 없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관찰하고 있었어요. 경비 교대 시간, 감시 카메라 사각지대, 철조망의 취약한 부분들. 정말요? 네. 불가능하지 않아요. 하지만 철저한 준비가 필요해요. 그리고 용기가 필요하죠. 그날 밤부터 우리는 조용히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미라는 자신이 관찰한 것들을 제게 알려줬어요. 저는 그걸 머릿속에 새겨 넣었습니다. 종이에 적으면 발각될 위험이 있었으니까요. 새벽 4시 30분. 경비 교대 시간이에요. 정확히 15분간 사각지대가 생겨요. 철조망 북쪽 구간, 나무 뒤편. 거기는 감시탑에서 보이지 않아요. 작업장 뒤쪽 창고에 예전 작업복들이 쌓여 있어요. 거기 숨어 있다가 밤에 움직이면 돼요. 미란의 정보는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 알아요? 기쁨조 시절 배운 거예요. 관찰하고 기억하고 기회를 잡는 법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최상철의 집착은 날로 심해졌고 그의 눈빛에는 이제 광기마저 서려 있었어요. 곧 무슨 일이 벌어질 거예요. 어느 날 밤 미란이 말했습니다. 그 전에 준비를 끝내야 해요. 여정 동무, 정말로 저와 함께 갈 거예요?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네. 함께 가요. 여기서 우린 서로뿐이잖아요. 미란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악력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어요. 고마워요, 여정 동무. 당신을 만난 게
정말 다행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몰랐습니다. 다음 날 모든 계획을 산산조각 낼 사건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요. 그날은 유난히 더웠습니다. 5월의 수용소는 습하고 답답했어요. 작업장의 낡은 선풍기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았고 우리는 땀을 흘리며 바느질을 계속해야 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작업반장이 공지했어요. 오늘부터 새로운 수감자들이 작업장에 배치된다. 모두 자기 일이나 잘하고 쓸데없는 말 섞지 마. 새 수감자들이 들어왔습니다. 모두 6명이었어요. 대부분 중국 국경 지역에서 잡혀온 사람들 같았습니다. 지친 얼굴, 초점 없는 눈빛. 이곳에 처음 온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죠. 저는 별 관심 없이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옆에서 물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미란이 바늘을 떨어뜨린 거였습니다. 미란 동무. 그녀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미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눈은 크게 떠진 채 한 방향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시선을 따라갔습니다. 새 수감자 중 한 명.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자였어요. 키가 크고 날씬한 체구에 한때는 꽤 괜찮은 외모였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수용소 생활로 많이 상한 모습이었죠. 저 여자. 미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저 여자가 뭐 어쨌는데요? 김순희. 저 여자가 김순희예요. 김순희요? 누구예요? 미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온몸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미란 동무, 괜찮아요? 물 가져올까요? 그때 새 수감자 김순희가 우리 쪽을 돌아봤습니다. 순간 그녀와 미란의 눈이 마주쳤어요. 김순희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녀도 미란을 알아본 거였어요. 미란. 언니. 김순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작업반장이 고함쳤어요. 떠들지 말라니까. 김순희, 내 자리는 저쪽이야. 하지만 김순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란을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었죠. 점심시간이 되자 저는 미란을 화장실로 데려갔습니다. 미란 동무, 대체 무슨 일이에요? 저 여자가 누구예요? 미란은 한참을 말이 없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기쁨조 시절. 같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요? 저랑 함께 탈출하기로 했던 사람이에요.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네, 저를 밀고 한 사람이에요. 미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는 절친이었어요. 서로의 모든 걸 알고 있었죠. 탈출 계획도 함께 세웠어요. 중국 사업가가 우리 둘 다 빼내주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왜? 약속한 날 밤 순이가 안 나왔어요. 저는 1시간을 기다렸어요. 혹시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요. 그런데 미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보위부가 들이닥쳤어요. 순이가 미리 신고한 거였어요. 제가 탈출하려 한다고요. 왜? 왜 그랬대요? 보상을 받았겠죠. 탈북 기도자를 신고하면 포상금도 주고 자기 죄도 감해준다고 하니까요. 미란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저는 고문당했어요. 중국 사업가 이름을 대라고 누가 도왔냐고. 하지만 저는 끝까지 말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을 위험에 빠뜨릴 순 없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작업은 거의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미란은 계속 손을 떨었고 김순희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둘 사이의 긴장감이 작업장 전체에 퍼졌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 김순희가 다가왔습니다. 미란 언니. 할 말이 있어요. 미란은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고요? 미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 말로 뭐가 달라지나요? 내가 얼마나 고문당했는지 알아요?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알아요?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제 가족이. 가족. 다들 가족 있어요. 나도 있었고요. 미란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작업반장이 달려왔어요. 뭐 하는 거야? 시끄러워. 그날 밤 미라는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 옆에 앉아 있었지만 위로의 말을 찾을 수 없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여정동무. 한참 만에 미란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더는 참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에요? 여기 있으면 제가 아니게 될 것 같아요. 증오하고 원망하고 복수만 생각하게 될 것 같아요. 미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탈출 계획 앞당겨요. 최대한 빨리요. 하지만 아직 준비가 상관없어요. 여기서 하루라도 더 있으면 미쳐버릴 것 같아요. 저는 미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알겠어요. 함께 나가요. 반드시요. 하지만 우리는 몰랐습니다. 김순희의 등장이 단순히 과거의 상처를 떠올리게 한 것만이 아니라는 걸요. 그녀의 출연이 최상철에게도 새로운 정보를 제공했다는 걸요. 다음 날 최상철이 미란을 다시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3시간이 넘도록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돌아왔을 때 미란의 목에는 새로운 멍자국이 있었습니다.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를 집어삼킬 폭풍이요. 그날 밤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5월 15일 밤.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여름 장마가 시작되려는 듯 굵은 빗줄기가 수용소를 두들겼습니다. 천둥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고 번개가 하늘을 갈랐죠. 저는 잠들지 못하고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미란이 걱정됐어요. 김순희가 온 이후로 그녀는 하루가 다르게 수척해졌거든요. 밥도 거의 먹지 않았고 밤에는 악몽에 시달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최상철의 괴롭힘은 날로 심해졌어요. 이제는 하루가 멀다 하고 미란을 불러냈습니다. 돌아올 때마다 그녀의 몸에는 새로운 상처가 있었죠. 미란 동무, 이러다 정말 큰일 나요. 누군가한테 말해야 돼요. 제가 말했지만 미란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누구한테요? 여기서 최상철보다 높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보이부도 그의 편이에요. 미란의 말이 맞았습니다. 수용소에서 관리소장은 절대 권력이었으니까요. 자정이 넘어갈 무렵이었어요. 갑자기 여성 수감동 쪽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천둥 소리에 묻혀 잘 들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점점 더 크고 선명해졌습니다. 저게 무슨 소리야? 명숙 언니가 잠에서 깨어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어디서 나는 것 같은데. 저는 창문 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봤어요. 미란의 독방 창문에 불이 켜져 있는 걸요. 그 안에서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미란 동무. 저는 소리쳤지만 아무도 듣지 못했어요. 빗소리와 천둥 소리가 너무 컸으니까요. 저는 문을 열려고 했지만 잠겨 있었습니다. 밤에는 모든 방이 밖에서 잠기거든요. 누가 좀 도와줘요. 저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밤에 여성 수감동에서 벌어지는 일들을요. 그리고 그걸 막을 수 없다는 것도요. 저는 무력하게 창가에 주저앉았습니다. 미란의 방에서는 계속 소리가 들렸어요. 비명, 고함, 물건 깨지는 소리. 그리고 갑자기 모든 소리가 멈췄습니다. 몇 초간의 정적. 그 정적이 더 무서웠어요. 번개가 다시 번쩍이며 미란의 방을 비췄습니다. 순간 저는 봤어요. 바닥에 쓰러진 사람의 실루엣을요. 안 돼. 다음 날 새벽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비정상적으로 이른 시간이었어요. 아직 기상 시간도 되지 않았는데 말이죠. 전원 운동장 집합, 즉시 집합. 확성기에서 급박한 목소리가 울려나왔습니다. 우리는 서둘러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어요.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새벽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운동장에는 이미 무장한 보위부원들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여성 수감동 앞에는 구급차와 검은 승용차 여러 대가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누가 죽었나 봐.
관리소장이래. 최상철이 죽었대. 수감자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퍼졌습니다. 저는 미란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보이지 않았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여성 수감동 문이 열리며 2명의 여성 교도관이 나왔습니다. 그들 사이에 미란이 있었어요. 미란 동무. 저는 소리쳤지만 제지당했습니다. 미란은 손과 발에 쇠사슬이 채워져 있었어요. 수감복은 찢어져 있었고 얼굴과 목에는 멍자국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상하게도 평온해 보였어요. 수감자 한미란. 보위부 간부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너는 관리소장 최상철 동무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다. 살해? 수감자들 사이에서 놀라움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미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봤어요. 할 말 있으면 해봐. 보위부 간부가 소리쳤지만 미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여성 교도관이 나섰습니다. 최상철 소장이 어젯밤 피의자의 독방에 침입했습니다. 몸싸움 과정에서 소장이 벽에 머리를 부딪혀 사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히 말해. 소장은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피의자를 성폭행하려다가 저항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보위부 간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런 개인적인 사정은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관리소장이 죽었다는 거야.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진실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미란이 정당방위였는지 최상철이 먼저 가해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관리소장이 죽었고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뿐이었어요. 미란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운동장에 모인 수백 명의 수감자들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그녀의 눈이 제게 닿았을 때 저는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눈빛. 하지만 동시에 후회하지 않는다는 눈빛이었어요. 한미란, 마지막으로 할 말 있어? 미란이 입을 열었습니다. 네. 그녀의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또렷했습니다. 저는 저항했을 뿐입니다. 저는 물건이 아닙니다. 인간입니다. 보위부 간부가 코웃음 쳤습니다. 인간? 내가 무슨 인간이야? 넌 죄수일 뿐이야. 죄수도 인간입니다. 미란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여러분. 그녀가 수감자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우리는 죄수지만 인간입니다. 존엄성이 있습니다. 입 닥쳐. 보위부원들이 달려들어 미란을 끌고 갔습니다. 하지만 미란의 목소리는 계속 들렸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운동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어요. 미란은 이미 결심한 거예요. 어떤 결과가 오든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기로요. 그리고 그 결심이 우리 모두에게 무언가를 전해주고 있다는 걸요.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마치 하늘도 울고 있는 것처럼요. 미란이 끌려간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 사흘 동안 수용소는 이상하게 조용했어요. 모두가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입 밖에 내지 못했습니다. 작업장 분위기도 무거웠어요. 미란이 앉았던 자리는 비어 있었고 아무도 그 자리에 앉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여정아, 밥이라도 먹어. 명숙 언니가 제 앞에 강냉이죽을 놓았습니다. 먹을 수가 없어요. 너까지 쓰러지면 어떡해. 미란이를 위해서라도 힘내야지. 미란 동무를 위해서요? 전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냥 지켜보기만 했잖아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전 친구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우린 서로뿐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전 아무것도.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날 오후 방송이 나왔습니다. 내일 오전 9시 전 수감자는 운동장에 집합하라. 반혁명 분자 한미란에 대한 인민재판이 있을 것이다. 인민재판. 그 말은 곧 사형을 의미했습니다. 안 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럴 순 없어.
미란 동무는 그냥 자신을 지켰을 뿐인데.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마치 그날 밤처럼 굵은 빗줄기가 쏟아졌습니다. 하늘도 슬퍼하는 것 같았어요. 오전 8시 30분, 우리는 운동장으로 집합했습니다. 500명이 넘는 수감자들이 빗속에 서 있었어요. 우산도 없이 그저 비를 맞으며 서 있었습니다. 운동장 중앙에는 나무 기둥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처형되었어요. 9시 정각,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여성 수감동 문이 열리고 미란이 끌려 나왔습니다. 미란 동무. 저는 소리쳤지만 보위부원이 제 입을 막았습니다. 조용히 해. 한마디라도 더 하면 너도 같이 끌고 간다. 미란은 흰 수감복을 입고 있었어요. 비에 젖어 몸에 달라붙은 옷을 통해 그녀가 얼마나 수척해졌는지 볼 수 있었습니다. 발목에는 쇠사슬이 채워져 있었고 그 소리가 질퍽한 땅을 울렸어요. 하지만 미란의 걸음걸이는 여전히 당당했습니다. 고개를 똑바로 들고 앞을 똑바로 보며 걸어왔어요. 마치 처형장이 아니라 자유를 향해 걷는 것처럼요. 저 여자 좀 봐. 죽을 판에도 저래. 한 간부가 중얼거렸지만 그 목소리에는 묘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미란이 처형대 앞에 섰습니다. 보위부 간부가 나와 죄목을 낭독하기 시작했어요. 수감자 한미란은 다음과 같은 반혁명 범죄를 저질렀다. 첫째, 공화국을 배신하고 탈출을 기도했다. 둘째, 관리소장 최상철 동무를 살해했다. 셋째, 수감자들을 선동하여 혼란을 야기했다. 하나하나가 거짓이었어요. 탈출 기도, 그건 자유를 향한 몸부림이었어요. 살해, 그건 정당방위였습니다. 선동, 그건 인간으로서 당연한 권리를 말한 것뿐이었어요. 피의자 한미란,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는가? 간부가 물었습니다. 운동장이 조용해졌어요. 빗소리만이 그 침묵을 채웠습니다. 미란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수감자들을 천천히 훑었어요. 한 명 한 명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제게 왔을 때 잠시 멈췄어요. 미란이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슬프지만 평화로운 미소였어요. 네. 미란이 입을 열었습니다. 할 말이 있습니다. 간부들이 긴장했습니다. 혹시 용서를 빌까봐 기대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미란의 다음 말은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저는 자유롭게 죽습니다. 뭐? 간부가 어리둥절했습니다. 저는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다 죽습니다. 물건처럼 취급받기를 거부하다 죽습니다. 자유를 꿈꾸다 죽습니다. 미란의 목소리가 운동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여러분. 그녀가 수감자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 선택은 옳았습니다. 우리는 죄수지만 인간입니다. 존엄성이 있습니다. 그걸 잊지 마세요. 입 닥쳐. 간부가 소리쳤습니다. 처형을 집행하라. 5명의 보위부원이 총을 들고 나왔습니다. 미란을 기둥에 묶었어요. 하얀 수감복이 비에 젖어 투명하게 비쳤지만 미란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당당하게 고개를 들었어요. 준비. 총구들이 미란을 향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을 수가 없었어요. 미란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조준. 미란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수감자들을 돌아봤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움직였어요.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살아남으세요.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발사. 총성이 울렸습니다. 5발의 총성이 빗소리를 뚫고 운동장에 울려 퍼졌어요. 미란의 몸이 뒤로 젖혀졌습니다. 하얀 수감복이 순식간에 붉게 물들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마침내 자유를 찾은 사람처럼요. 쿵. 미란의 몸이 땅에 쓰러졌습니다. 빗물이 그녀의 피를 씻어내리며 사방으로 번져나갔어요. 운동장은 완전한 침묵에 잠겼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아무도 소리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모두가 울고 있다는 걸요. 겉으로는 무표정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해산. 간부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해산하라고. 그제야 사람들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미란의 시신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비가 그녀를 적시고 있었어요. 마치 하늘이 그녀를 씻겨주는 것 같았습니다. 미란 동무. 제가 중얼거렸을 때 누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명숙 언니였어요. 가자, 여정아. 더 있으면 너까지 위험해. 하지만 저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언니. 전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냥 지켜보기만 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 누구도 막을 수 없었어. 하지만 지금은 살아남아야 해. 그게 미란이가 원하는 거야. 그녀의 죽음을 헛되게 만들지 않으려면 우리가 살아남아야 해. 명숙 언니의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미란의 독방이 보였어요. 이제는 텅 빈 방이었습니다. 미란 동무, 미안해요. 전 당신을 지켜주지 못했어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약속할게요. 당신의 이야기를 전할게요. 당신이 어떻게 싸웠는지, 어떻게 자유를 위해 목숨을 바쳤는지 꼭 세상에 알릴게요. 그때였어요. 갑자기 미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작업장 뒤쪽 창고, 세 번째 벽돌 뒤를 봐요. 환청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 미란이 제게 마지막 메시지를 남긴 걸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미란의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시작이었어요. 자유를 향한, 진실을 향한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미란이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수용소는 표면적으로는 일상을 되찾았어요. 사람들은 다시 작업을 하고 밥을 먹고 잠을 잤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져 있었어요.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전보다 더 날카로워졌고 동시에 더 조심스러워졌어요. 미란의 마지막 말이 모두의 가슴에 남아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인간이다. 그 한마디가 잔잔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어요. 저는 매일 밤 미란이 남긴 말을 생각했습니다. 작업장 뒤쪽 창고, 세 번째 벽돌 뒤를 봐요. 환청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 미란이 저에게 뭔가를 남겼을까요? 한 주가 지나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확인해봐야겠다고. 그날 오후 작업반장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저는 작업장 뒤쪽으로 갔습니다. 창고는 오래된 작업복과 자재들이 쌓여 있는 곳이었어요. 거의 아무도 오지 않는 곳이었죠. 벽을 따라 걸으며 벽돌을 세웠습니다. 하나, 둘, 셋. 세 번째 벽돌. 겉으로 보기에는 다른 벽돌과 똑같았어요. 하지만 손으로 만져보니 조금 흔들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주위를 살피고 벽돌을 조심스럽게 빼냈습니다. 그 뒤에 작은 공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접힌 종이 한 장이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종이를 꺼내 펼쳤을 때 미란의 단정한 글씨가 보였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여정 동무에게. 편지는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 저는 이미 이 세상에 없을 거예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저는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아요. 여정 동무, 당신은 이곳에서 만난 유일한 빛이었어요. 당신이 없었다면 저는 진작 무너졌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건 이것뿐이에요. 자유로 가는 지도입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상세한 지도와 정보가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경비 교대 시간 새벽 4시 32분 정확히 15분간 사각지대 발생. 감시탑 위치 북쪽 3개, 남쪽 2개, 동쪽 4개. 북쪽 두 번째와 세 번째 사이 100m 구간이 가장 약함.
철조망 북쪽 담장 끝에서 세 번째 기둥. 전기 공급이 불안정. 새벽에는 종종 꺼짐. 탈출 경로 작업장 뒤 창고 북쪽 담장 철조망 뒷산 두만강 방향. 미라는 모든 것을 기록해뒀던 거예요. 언제 관찰한 걸까요? 언제 이 모든 정보를 모았을까요? 다음 장에는 더 자세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준비물. 어두운 색 옷, 검은색이 좋음. 끈, 철조망 넘을 때 필요. 작은 칼, 창고에 있는 재단 가위 활용. 마른 식량, 최소 3일치. 지도. 주의사항 절대 급하게 움직이지 마세요. 천천히 조용히. 개들이 짖으면 즉시 멈추고 기다리세요. 두만강까지 약 50km. 산길로 가면 3일 소요. 강을 건널 때는 새벽 4시에서 5시가 가장 안전. 순찰이 뜸함. 그리고 여정동무. 마지막 문장이 있었습니다. 꼭 살아남으세요.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를 전해주세요. 이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겪은 고통을,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던 우리의 의지를요. 당신이라면 할 수 있어요. 항상 응원할게요. 한미란 올림.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미라는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도 저를 위해 이 모든 걸 준비해뒀던 거예요. 미란 동무. 저는 종이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그리고 약속할게요. 반드시 나가서 우리 이야기를 전할게요. 그날부터 저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조금씩 필요한 물건들을 모았어요. 작업장에서 흑색 천조각을 훔쳤고 끈을 만들기 위해 낡은 수건을 찢었습니다. 가위는 창고에서 작은 재단용 가위를 발견했어요. 녹슬었지만 날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가장 어려운 건 식량이었어요. 매 끼니마다 조금씩 남겨서 말렸습니다. 강냉이 몇 알, 감자 조각 몇 개. 아무리 배가 고파도 참았어요. 여정아, 요즘 왜 이래? 더 말랐잖아. 명숙 언니가 걱정했습니다. 괜찮아요, 언니. 무슨 일 있어? 혹시. 명숙 언니가 제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너 설마 미란이처럼. 언니. 저는 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도 나가고 싶지 않아요? 이곳에서? 그야. 나가고 싶지. 하지만 불가능해. 미란 동무는 방법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죽었잖아.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요. 명숙 언니가 한참을 저를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정아, 내가 정말 갈 거라면 나는 말리지 않을게. 대신 조심해. 정말 조심하고. 언니도 같이 가요. 난 안 돼. 너무 늙었어. 그리고 여기 익숙해져 버렸어. 하지만 너는 달라. 너는 아직 젊고 딸도 있잖아. 명숙 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 대신 자유를 누려. 그리고 가끔 날 기억해줘. 2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미란의 지도를 수백 번 암기했어요. 모든 경로를, 모든 시간을, 모든 주의사항을요. 종이는 너무 위험해서 외운 후 태워버렸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모든 게 생생하게 남아있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날을 정했습니다. 11월 15일. 달이 없는 날이었어요. 미란의 기록에 따르면 가장 어두운 날이었습니다. 전날 밤 명숙 언니가 제게 작은 보따리를 건넸습니다. 이거 내가 모아둔 거야. 가져가. 보따리 안에는 마른 옥수수와 감자가 들어있었어요. 언니. 그리고 이것도 낡은 장갑 한 켤레였습니다. 철조망 넘을 때 필요할 거야. 손 다치면 안 돼. 저는 언니를 꼭 안았습니다. 언니,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미안해, 여정아. 같이 못 가줘서. 아니에요. 언니 덕분에 여기서 버틸 수 있었어요. 가서. 행복해. 내 딸 꼭 다시 만나고. 네, 언니. 언니도 건강하세요. 그날 밤, 저는 준비한 모든 것을 챙겼습니다. 검은 천, 끈, 가위, 마른 식량,
장갑. 그리고 가슴속에는 미란의 지도와 약속을 새겼어요. 미란 동무, 지켜봐 주세요. 제가 꼭 나가서 우리 이야기를 전할게요. 새벽 4시 그렇게 저의 탈출이 시작됐습니다. 새벽 4시 15분. 저는 창고에 숨어 시계를 보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귀까지 뛰는 소리가 들렸어요. 손은 땀으로 축축했고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4시 30분. 미란이 말한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4시 28분, 29분, 30분.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창고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밖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어요. 달도 없고 별도 구름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완벽했어요. 북쪽 담장을 향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땅에 떨어진 나뭇가지를 밟지 않도록 조심했어요. 미란의 말대로 천천히 조용히요. 50m, 30m, 10m. 드디어 담장에 도착했습니다. 철조망이 눈앞에 있었어요. 3m 높이의 철조망, 그 위로 가시철망이 얽혀 있었습니다. 미란이 말한 세 번째 기둥을 찾았습니다. 손을 대보니 전기가 통하지 않고 있었어요. 미란의 정보가 맞았습니다. 장갑을 끼고 끈을 철조망에 걸었습니다. 오르기 시작했어요. 1m, 2m. 그때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즉시 멈췄어요. 미란의 주의사항이 떠올랐습니다. 개들이 짖으면 즉시 멈추고 기다리세요. 30초, 1분, 2분. 개 짖는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저는 다시 올랐어요. 마침내 철조망 꼭대기에 도착했습니다. 가시에 옷이 찢어졌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조심스럽게 반대편으로 내려갔습니다. 발이 땅에 닿는 순간 그제야 숨을 쉴 수 있었어요. 해냈어. 철조망을 넘었어. 하지만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뒷산으로 달렸습니다. 감시탑에서 불빛이 휙 지나갔지만 저는 이미 나무 뒤에 숨어 있었어요. 산길을 오르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수용소가 점점 작아지고 있었어요. 그 안에 명숙 언니가 다른 수감자들이 있었습니다. 언니, 미안해요. 혼자 떠나서.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앞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첫날 밤, 저는 20km를 걸었습니다. 산길은 험했고 어두웠어요. 몇 번이나 넘어졌고 무릎과 손바닥이 까졌습니다. 하지만 계속 걸었어요. 둘째 날,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이 젖었고 추웠어요. 동굴을 찾아 들어가 떨면서 밤을 보냈습니다. 마른 옥수수를 몇 알 먹었지만 배는 고팠어요. 미란 동무. 이게 맞는 걸까요? 제가 잘 가고 있는 걸까요? 대답은 없었지만 저는 미란이 옆에 있는 것 같았어요. 계속 가요. 포기하지 마요. 그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셋째 날 새벽, 드디어 두만강이 보였습니다. 검은 물줄기가 유유히 흐르고 있었어요. 강 너머가 중국이었습니다. 자유였어요. 하지만 강물은 생각보다 넓고 빨랐습니다. 어떻게 건너지? 주위를 살폈어요. 나무 몇 개가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큰 나뭇가지를 찾아 물에 띄웠어요. 그리고 그것을 잡고 강으로 들어갔습니다. 물이 얼음장처럼 차갑습니다.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팔다리를 계속 움직였습니다. 중간쯤 왔을 때 나뭇가지가 미끄러졌습니다. 안 돼. 물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이대로 끝나는 건가? 그때 미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처형대에 서서도 당당했던 그녀의 모습이요. 아직 안 돼. 아직 할 일이 남았어. 저는 필사적으로 헤엄쳤습니다. 팔이 끊어질 것 같았고 다리는 경련이 일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강둑에 손이 닿았습니다. 온 힘을 다해 기어올랐어요. 했어. 해냈어. 중국 땅이었습니다. 북한을 벗어났어요. 저는 젖은 땅에 쓰러져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인지 슬픔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어요.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그 후의 여정은 험난했습니다. 중국에서 브로커를 만나고 돈을 구하고 라오스를 거쳐 태국으로 갔어요. 6개월이 걸렸습니다. 2021년 5월, 저는 마침내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공항 직원의 말에 다시 한번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정말로 자유를 얻은 거였습니다. 하나원에서 3개월간 교육을 받고 정착 지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가장 먼저 한 일은 딸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북한에 두고 온 제 딸, 지금은 10살이 되었을 딸을요. 통일부와 적십 자사를 통해 알아보았지만 소식은 없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통일이 되면 꼭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한 일은 미란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탈북민 인권단체에 연락했어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실 수 있나요? 제가 본 것들을, 겪은 것들을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저는 증언을 시작했습니다. 수용소에서의 삶을, 미란의 이야기를, 그리고 그녀의 죽음을요. 처음에는 몇 명만 들었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어요. 언론 인터뷰도 하고 국제인권단체에서도 초청받았습니다. 2022년 봄, 저는 UN 인권이사회에서 증언할 기회를 얻었어요. 한미란이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유를 꿈꾸다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우리에게 용기를 주었고 희망을 주었습니다. 회의장은 조용했어요. 모두가 숨죽여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그녀를 대신해서 말합니다. 북한의 수용소에는 지금도 수만 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미란처럼, 저처럼 자유를 꿈꿉니다. 제발 그들을 잊지 말아주세요. 그들도 우리와 같은 인간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의 삶은 바뀌었어요. 저는 탈북민 인권운동가가 되었습니다. 매주 화요일 탈북 여성 모임을 이끌고 있어요. 처음 3명으로 시작한 모임이 이제는 30명이 넘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나누고 치유하고 새로운 꿈을 꿉니다. 그리고 매달 한 번, 저는 학교와 단체에 가서 강연을 합니다. 북한의 실상을, 수용소의 현실을, 그리고 미란의 이야기를요. 한미란 씨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그녀는 자유를 사랑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죽음 앞에서도 굴하지 않았어요. 인간의 존엄성을 마지막까지 지켰죠. 그녀 덕분에 저는 여기 있을 수 있습니다. 2024년 11월 15일. 제가 탈출한 지 3년이 되는 날이었어요. 저는 서울 하늘공원에 갔습니다. 북쪽을 바라보며 미란을 생각했어요. 미란 동무, 잘 지내고 있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미란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잘하고 있어, 여정 동무. 저는 주머니에서 작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하나원에서 찍은 제 사진이었어요. 처음으로 자유인으로서 찍은 사진이었죠. 보세요, 미란 동무. 저 웃고 있어요. 진짜 웃음이에요. 그리고 약속 지켰어요. 우리 이야기를 전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어요. 언젠가 북한도 자유로워질 거예요. 수용소도 없어질 거예요. 그때까지 저는 계속할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니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마치 미란이 미소 짓는 것 같았어요. 고마워요, 여정 동무. 당신은 제 희망이었어요. 저는 그 목소리를 들은 것 같았습니다. 오늘도 저는 전화를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여정 씨 맞으시죠? 저희 학교에서 강연을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네, 좋습니다. 기꺼이 가겠습니다. 저는 매번 이렇게 대답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미란을 위해서, 명숙 언니를 위해서, 아직도 그곳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요. 그리고 언젠가 만날 제 딸을 위해서요. 자유란 거저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의 희생과 용기로 지켜지는 거예요.
미란이 그랬듯이요. 저는 오늘도 그녀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자유의 이름으로요.